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결연구소 임상훈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다시 또 새로운 코너를 저희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달 결의 있는 만남에서 제가 이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대표님, 성일권 대표님을 모시고 진행을 했었죠. 그런데 그 뒤로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를 소개하는 것을 어차피 저도 뭐 편집위원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새로 나온 5월호 이번 달 경우에는 5월호가 되는데 직접 그 대표님 모시고 한번 그 내용을 들어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이 대표님 모시고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새 월호에서는 어떤 내용이 실려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뵙죠.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번 임상훈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매달 한 번씩 새로 나온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를 가지고 찾아뵙게 될 텐데 5월호잖아요. 네. 5월호 뭐 늘 좋은 내용으로 가득 차 있지만 지난번에 오셨을 때 이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를 어떤 그 월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루에 다 읽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쭉 한 달 동안 읽으면은 좋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동의를 해요. 원래 그 신문이라는 것이 쉽게 읽힐 수 있도록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 신문인데 사실 그 좋은 내용들의 경우는 쉽게 읽히도록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깊이 있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 그런 그 글쓰기도 있는데 이 르몽드 디플로마티크가 이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좀 이렇게 쭉 읽으면은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뭐 이번 달에는 어떤 내용들이 좀 있는지 간단하게 좀 먼저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제 전 세계적인 문제로 이제 어느 정도는 다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고 네. 공동 대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는지 또 그 이유는 또 어떤 삶이 바람직한 건지에 대해서 좀 모색하는 포스트 코로나 그런 셈이죠. 아직도 뭐 그 코로나 이제 위기이긴 하지만 네네. 그래서 코로나 위기 이후를 네. 한번 이렇게 전망해봤습니다. 사실 그 코로나 이후가 이제 아직은 우리가 코로나 그 위기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 맞는 말씀이긴 한데 저는 동시에 생각을 같이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위기 이후라고 하면 그때 가서 생각하지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때가 어떤 세상이 될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이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가 혹은 이런 새로운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뭐 일단 일면에 보니까는 코로나 경제 위기 누가 비용을 치르나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롤랑 코르도니아 상당히 글을 어렵게 쓰는 학자예요. 경제학자. 네, 경제학자인데 독자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그래서 먹물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글을 읽으면 또 상당히 통찰력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의 약자가 대단히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이 기사는 지금 현재 코로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긴급 재난 보조금이라든가 또 기업은 기업대로 네. 또 여러 가지 또 기업 보조금 이런 게 주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국가가 또는 지자체가 이렇게 재난 기본소득이라 하잖아요. 그것을 지출했을 때 이게 마치 꼭 세금 많이 낸 사람들이 이걸 비용을 치르는 것처럼 가진 자들 또는 대기업이 비용을 치르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이것이 어떤 이제 소비자 또는 노동자의 어떤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당연한 권리이다. 이제 그런 주장이죠. 저는 지원금이란 말 자체도 조금 불만스러운 것이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수익이라는 말을 안 쓰고 지원금이라고 쓰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바로 수익이라고 하면 정당한 권리처럼 들리는데 지원금이라고 하면 뭔가 우리가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마우면서 그렇죠. 받아야 되는 것처럼. 맞아요. 그래서 그 용어 자체도 제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흔히 하는 말로 그런 거 세금 걷어서 잔치하냐 그런 그 논리들이 이제 특히 경제신문 같은데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이제 로랑 코르도니에 이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한 거군요. 네, 그게 그렇죠. 우리가 마치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으로 자선 베풀면 그걸 우리는 고맙습니다 받아야 되는 그게 아니다.
네, 그렇죠. 그 얘기를 했는데 대단히 현학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근대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예전 린 경영 체제. 아마 경제학을 공부하시면 잘 아실 거예요. 유연성 있는 그 관리 체제죠. 네. 그다음에 뭐 자원 약탈이든가 또 개원 계획적 진보라든가 또 소니 타이머라고 있어요. 이 기업들이 일부러 어느 일정 시간 되면은 제품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장 나도록 충분히 5년, 10년 또는 50년 쓸 수 있게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일정 기간 지나면 그 우리 소비자라면 다 아는 그렇죠, 그렇죠. 예. 잘 아시죠? 이러한 것들이 기업의 논리예요. 논리인데 이렇게 탁월한 유연성을 가진 기업들이 이 코로나 위기라고 해서 그렇게까지 많은 걸 포기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네. 나름대로 전략도 있고 또 여기에 맞춰서 또 하는 것도 있고 또 당장에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 긴급 재난 소득이라고 이게 이제 주어지니까 한쪽에서는 기업 규제 완화라든가 또는 대기업의 어떤 법인세 인하라든가 이런 얘기 많이 주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아까 지원금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없다. 당연한 권리인데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왠지 모르게 미안감을 갖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마지못해 또는 자발적으로 기부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 신청하셨어요? 저는 아직 못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못했어요. 거기 신청하면 제가 한번 봤어요. 네. 보면은 이게 모두 이렇게 각 항목별로 이렇게 클릭하게 돼 있어요. 네. 자칫 클릭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맞아. 그 얘기는 저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기부하게 돼요. 그게 지금 현재 많이 콜센터에 맞아요. 내가 실수하고 기부했다. 아마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 것 네, 같은데 네.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는 것 거기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뭐 체크하라고 하면 체크하고 그냥 뭐 전부 선택하라면 선택하고 뭐 하는데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우리가 모르는 어딘가에 이게 자동 기부하게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꼼꼼하게 안 읽어보면 이게 기부로 넘어간다. 이거 우리가 모르고 이거 그래서 말씀하신 게 그래서 지금 그 항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 항의도 있고 또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걸 고쳐야 된다고. 그래서 근데 그거 고칠 수가 없다면서요? 고칠 수 있다고 해요. 바로 이 길 언제까지는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많은 공무원들이 뭐 자발적일 수도 있고 또는 쇼맨십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부를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그걸 신청했을 때 좀 왠지 모르게 좀 그렇잖아요. 좀 미안한 감을 갖는. 그렇죠. 내가 마치 기부를 안 하면 되게 쫌팽이가 된 것처럼.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이 글을 읽으면 글쎄요.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건 당연한. 그러니까 우리가 저 재난 소득이라고 하는 말을 한국에서 더 이상 안 쓰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인데 그리고 소득이라는 것은 인컴 말 그대로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소득이 들어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낼 건 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한 권리를 갖다가 자꾸 미안하게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 기부를 안 하면 그것도 쫌팽이 같이 보이게 만들고 그런 도처에 그러니까는 그 사람 참 그 곤란하게 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숨어 있는. 근데 임 박사님은 뭐 쫌팽이 안 드시는 거죠? 기부를 하느냐고요? 일단 받지도 않았는데 뭘. 일단 받고 나서 생각은. 나중에 한번 받으면 우리 한잔 합시다. 예. 근데 그 사는 지역마다 또 다르잖아요. 아니, 경기도가 국가에서 하는 거 말고. 그렇죠. 지자체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거는 경기도가 제일 많이 주더라고요. 그런가요? 예. 경기도 사시나요? 저는 저 주소지는 인천. 어쨌든 그런 내용 여기 진짜 이게 좋은 기사 같은데. 그다음에 그리고 이 목수정 작가 이게 굉장히 유명한 작가잖아요. 재벌 작가. 그런가요? 유명한가요? 그럼요. 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저는 유명하다기보다 좀 이렇게 색깔이 있는 글, 또 어떤 주장이 있는 글을 좀 논리적으로 참 잘 쓰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총선 때 집권당이 무려 180석 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180석이죠. 딱 180석인가요? 그러면서 또다시 물론 이제 집권당이 제1당이고 보수 야당이 2당이고 보수 야당이 상당히 좀 위축이 됐지만 양당 체제를 더욱더욱 굳히게 됐잖아요. 공고히 했다. 공고히. 그리고 특히 진보 성향의 정당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가운데 왜 그렇게 됐을까라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우리가 정치 지형도를 보면 네. 수구 보수당은 당연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극적으로 가고 뭐죠? 이렇게 소수 지금은 한가운데 있는데 그렇죠. 좀 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밀려나는 거죠.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왜냐하면 우리가 좌우라고 봤을 때 집권당이 결코 좌파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네. 이제 합리적인 우파라고 해야겠죠. 네. 그리고 또 지금의 보수 야당은 조금 더 오른쪽에 있는 정당이고 네. 점점 극으로 가죠. 음. 그렇다면은 우리가 좌우 바람직하다면 네. 지금 집권 정당이 어떤 합리적인 우파, 중도 우파라고 해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좌파가 나름대로 성장을 해서 네. 좌우가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해야 새가 멀리 가지 않습니까? 네, 높이 날고. 근데 불행하게도 이제 좌파가 완전히 이번에 거의 괴멸 상태에 이르렀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상당히 좀 모양새가 이상하게 되는 이제 그런 가운데 앞으로 정의당은 어떻게 진화해야 할까? 다음 총선 때 또 어떻게 이렇게 다시 또 원내로 또 진입하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읽어보면은 전략도 실패했고 인물도 실패했고 네. 또 지난번에 얼마나 그때 시끄러웠습니까? 이 패스트 뭐 무슨 뭐니 해가지고 뭐 비례 정당제 네네. 이것이 얼마나 이렇게 망가졌어요. 정의당이 여기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거든요. 있다. 예, 근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그랬었습니다. 목수정 씨의 경우에는 과거에 이쪽 진보 정당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한 네. 그런 또 연구원으로도 활동을 했죠. 그런 기사가 있고. 네. 그다음에 목수정 씨의 경우에는 이번에 목소리를 직접 본인이 녹음을 해서 저희 유튜브하고 팟캐스트에도 이 기사를 읽어준. 그것을 현재 직접 목소리를 들으면서 운전하면서 또는 뭐 이렇게 다른 일을 하면서 직접 목수정 씨가 목소리로 들려주는 이 기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봤을 때는 상당히 뭐 창량감 있고 상당히 이렇게 목소리만 들었을 때는 아니죠. 실제로 보면 어떻게 돼요? 그건 모르겠어요. 느낌인데. 그래서 여전히 뭐 글도 매력적이지만 상당히 이렇게 친근감 있게 잘 설명해주는. 네. 그게 이번에 저희 시도입니다. 새로운 시도. 그래서 목수정 작가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온 자주 글을 쓰는 김지연 작가도 네. 곧 이렇게 유튜브로 자신이 쓴 글을 앞으로는 가능하면 이렇게 한국 필자들이 쓴 글들은 필자 스스로가 이렇게 글을 읽어주는 그런 것을 좋은 시도 같은데요? 그럴까요? 네. 근데 이것이 뭐 판매로 바로 이어질지 않을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저희의 새로운 시도에 네. 그리고 저희 독자분들에 대해서 어떤 좀 다가가는 공감이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일환으로 이렇게 시도하려 합니다. 네. 좋은 시도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여기 보니까는 그 사르트르 사후 40주년 수능주의적 지식인들의 사르트르 거부. 야, 이게 굉장히 제목이 도발적인데 이거는 어떻게 소개를 해주실래요? 아니면 네, 사르트르가 사망한 지 좀 40주년인데 사르트르의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근데 아쉽게도 사르트르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요즘에 와서 극단적인 평가를 받아요. 사르트르를 좋아하는 분들은 야 진짜 실존주의 또는 현실의 어떤 냉엄한 현실에서 어떤 지식인으로서의 다 혼신의 힘을 다 쏟았다. 이런 또 심지어 노벨 작가상도 노벨 문학상도 노벨 문학상을 거부한 거. 근데 또 반대편에서는 이게 무슨 문학이냐. 이게 소설 보니까 뭐 썩 그런 것 같지도 않다. 또 그의 이 작품들도 그렇게 명성만큼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비판론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 프랑스의 어떤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이 자본주의가 이렇게 고도화되면서 생활 깊숙이 이렇게 파고들잖아요. 그러면 이 삶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 사유 체계가 대단히 이렇게 경직화될 수가 있어요. 네. 내 삶이 상당히 각박한데 언제 우리가 무슨 사회 실천까지 생각해 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능주의적 지식인들이 사르트르의 진면목에 대해서 대단히 냉소한다는 거예요. 무슨 실천은 무슨 실천이냐. 그래서 이 꼼꼼이즘이라는 말 있잖아요. 꼼꼼이즘. 꼼포미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네요. 그 이불 속에서 이불 밖은 위험해.
밖으로 안 나오는 지식인들. 근데 이제 지식인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볼탄스키와 시아펠드라는 그 학자들은 이 자본주의의 새로운 정신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의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비판적 지식인들이 참여적 지식으로 가지 않고 이 예술적 지식인, 기교적 지식인으로 간다는 거죠. 이 아티스티크 엔텔렉튜얼로 간다는 거죠. 발음이죠? 안 맞나요? 엔텔렉튜얼 아티스틱.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참여하지는 않고 그냥 술자리 지식인이라는 거예요. 술자리에서만 이렇게 큰 소리치고. 그러니까 이런 지식인들이 사실은 수능주의적 지식인들. 과거의 그 러시아 혁명 당시에 손이 흰 지식인. 이제 딱 맞아요. 문화브로를 외치는데 그 외치는 손은 아주 맨질맨질한 흰 손. 맞아요. 그런 체제, 그런 사회 속에서 사르트르의 진면목은 참 거추장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불편할 수밖에 없고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좋은 내용이네요. 저도 한번 그 이외에 지금 그러니까 크게 카테고리가 포커스, 그다음에 그러니까 주장, 그다음에 역사, 환경,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지구촌, 그다음에 한국, 문화 이렇게 있는데 주장 여기 보면은 그 프랑스 발행인 그다음에 대표님 글 있고 휴머니티를 재창조하라 이런 글도 제목이 아주 눈에 확 띄어요. 그런 글. 그다음에 역사 보면은 이제 아까 우리 했던 사르트르 사후 40주년 관련 그거. 그다음에 소니아 공부의 그 강제 수용소 해방 75주년 이거는 뭔가요? 그 나치 시절에 바이마르 공화국에 있는 부엔발트 수용소라고 있어요. 수용소에서 고통당한 분들이 그 파시즘에 반대 저항하는 분들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하나의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어떤 들러리로 전락을 했다는 거죠. 이제 뭐 독일의 정치인들이 때만 되면은 그 나치 시절 강제 수용소에 가서 뭐 의례적으로 진심성 없이 뭐 그런 것들 그런 문제죠. 흔히 보이는 그 정치. 흔히 보이는. 그래서 그 당시에 고통받거나 죽임을 당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뭐 명예훼손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다지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정치적으로 그냥 때가 되면 그런 문제를 다뤘어요. 우리한테도 상당히 시사하는 바 큽니다. 그러겠네요. 환경 사실 코로나 그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환경 문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데 북극이 지금 콜드 러시다 이런 기사가 보이고요. 그다음에 석유와 디지털의 결합 환경 파괴 부른다. 석유와 디지털이 결합하면은 왜 환경 파괴를 부를까요? 석유 산업은 전통적인 방식이잖아요. 채굴 해가지고 그렇죠. 거기에 디지털 기술이 이제 접목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디지털 기술이 접목하면 왠지 모르게 좀 뭔가 좀 환경도 보호하고 또 왠지 과학적으로 해서 어떤 노동도 좀 보호를 하고 여러 가지 그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디테일이 강한 디지털 기술이 들어감으로써 더 작은 환경을 파괴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디지털 기술이 그뿐만 아니라 노트북 한 대를 만드는데도 이산화탄소 같은 거 많이 발생을 해요. 뭐 이런 환경을 파괴하는 이 기기이면서 동시에 이 기기를 가지고 이제 석유 산업에 또는 광 산업에 들어갔을 때 이게 각각의 그 데이터화되면서 석유나 이런 것을 이렇게 채굴할 때 바닥까지 다 긁어버리는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샅샅이 고갈을 해버린다. 고갈시키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환경 파괴가 참 대단히 심각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 다른 기사 제가 지금 잠깐 보이는 것이 그 아일랜드에서 총선 결과가 신자유주의를 거부한 결과가 나왔다. 지구촌 소식 중에서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 관심이 가는 그런 기사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아일랜드라 하면 그 동안에 이 영국과 관련해서 대단히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영국은 전통적으로 성공했는데 아일랜드는 또 카톨릭이잖아요.
또 그 사이에 또 북아일랜드가 있고 네. 대단히 네. 그래서 대단히 뭐 테러에다가 또 늘 또 신자유주의가 거셌잖아요. 네. 신자유주의를 하면은 이게 아일랜드는 특별히 제조 공장도 없는데 많은 금융 서비스 산업이 막 밀집을 해요. 근데 이것들이 어느 순간에 싹 빠져나가요. 아일랜드는 제조업이 없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넘쳐나고 또 이미 또 신자유주의가 들어왔다가 나갔긴 했지만 주거비가 엄청나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사실 아일랜드 하면 신자유주의의 가장 모범국가, 그러니까 신자유주의가 성공시킨 모범국가로 그동안 거론됐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조중동이라든가 보수 언론에서는 끄떡하면 아일랜드 신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 그 신화라는 것은 어떤 투기자본하고 또 금융자본 뭐 이런 것들이 만드는 어떤 신화였거든요.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 자본이 싹 빠져나가면서 투기자본이니까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길거리는 노숙자가 넘쳐나고 주거비는 치솟고 이런 가운데 저항의 이제 불씨가 이제 사람들이 뒤늦게 알게 된 거죠. 실체를. 이제 이러면서 이번에 그 총선이 네.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이 현실을 담아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으로. 그리고 이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이 관련 기사가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어요. 네. 이 중에서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으면은 뭐 하나 정도 네, 해주시죠. 코로나 이후에 뭐 정신의학 같은 경우에 뭐 돌아온 독방의 시대 아주 역사적으로 잘 썼어요. 네. 그다음에 또 기술만능주의. 이 기술만능주의 과연 만병통치약이니까 만병통치약이냐. 특히 이쪽 동아시아에서는 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우, 일본의 경우, 일본 아니죠. 싱가포르나 대만의 경우, 네. 또 중국의 경우 이런 것이 만병통치약인가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판결 없이 국민을 감옥에 넣는 게 예를 들어서 자가격리를 거부했을 경우에 이런 게 온당한 일인가 이런 것들 담아냈고 또 가장 저는 여기서 의미 있게 읽은 게 바로 솔루셔니즘이 해결책이 아니다. 그러니까 솔루셔니즘이라는 게 어떤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해결책.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은 먼저 해결하려고 보는 그 해결이 우선시되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감이 되지 않는 해결책. 네. 그렇죠? 힘에 의한 해결책, 자본에 의한 해결책 이런 것들을 솔루셔니즘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신자본주의의 새로운 버전이라고 이 작가는 얘기하고 있어요. 모조로프라는 작가는. 예. 그 기사도 굉장히 관심이 가는 기사긴 하네요. 문화 기사도 몇 개 있어요. 문화. 네. 이게 한국 저자들이 주로 많은데 그렇죠? 네, 한국에 그렇죠. 어떤 관련된 그런 것인가요? 네. 뭐 김지연 작가는 요즘에 취향의 시대, 이 취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공간에 네.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같은 장르의 책을 읽거나 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끼리의 모임, 그러니까 이런 모임을 또 가질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요즘에 많이 생기는 모양이에요. 과거에는 그렇잖아요. 이게 뭐 동문회라든가 취향이 아니라 지역이라든가 학연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모임을 갖는데 네. 예,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런 게 있고 어떤 또 출신으로 묶인 그런 이제 그게 아니라 집단보다는 자기의 어떤 취향, 개성. 그다음에 또 요즘에 온라인 강의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럴 때 우리가 진짜 대학이 한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네. 그래서 실제 강의하시는 분이 지금의 온라인 강의를 겪어보면서 네. 그동안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자기 반성적인 글이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이 판타지 선한 사람이 승리하는 판타지의 현실성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영화 얘기인가요? 영화 얘기를 빗대서 지금의 현 정치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그 대책을 또 어떻게 하는지 중앙정부와 지자체 또 뭐 그런 우리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알던 세계의 종말이라고 요거는 그동안에 이제 영화 네. 어떤 재난 영화들 네. 이런 것을 다 묶어서 한번 우리가 알던 세계의 종말은 어땠는가 이것은 주로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이제 우리를 현실을 한번 짚어본 그런 글입니다.
이저 만화 지금 네. 잠깐 이게 펼쳐지다 보니까는 만화가 나오는데 이게 저는 만화 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는 2페이지 안에 세 페이지. 3페이지 네. 여기 안에 현대사가 다 들어있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여드려도 될까요? 예, 그럼요. 이렇게. 그래서 예. 이 만화는 저희가 이번에 5월부터 시작을 하여서 앞으로 13차례에 걸쳐서 계속 연재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 좋은 시도 같은데. 가급적이면 지면에 하지만 지면이 여의치 않으면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온라인으로 네. 이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이거는 좀 오래된 만화예요. 그래서 만화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에서 발행한 지 한 10년 정도가 지났어요. 근데 이것을 다시 꺼낸 이유는 아니 다시 읽어보니까 여전한 거예요. 이게 어떤 유효적인 가치가. 저기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기사는 늘 그렇습니다. 제가 그 꼭 여기 뭐 편집위원이라서가 아니고 저는 그 방송 출연 같은 것들도 많이 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에 이제 실린 기사들 참고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 보통 우리가 언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시사성 때문에 당장 이번 몇 주 안에 넘어가 버리면 이제 언급을 자체가 뭐 무의미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기사는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여전히 현실이고 주로 이제 그런 기사들이죠. 그래서 몇 년이 지나도 만화마저도 이번 만화 이제 특집에서는 첫 호로 이번 5월 23일 날 서거 11주년을 맞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네. 어떤 그 민주화 운동 분투기를 담았어요. 그래서 파리에서 활동하는 최주연이라는 작가가 10년 전에 그린 한국의 기나긴 겨울과 노무현 요거를 3페이지에 걸쳤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그 순서대로 쭉 해서 앞으로 연재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관심 기대하겠습니다.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도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 신문을 우리가 흔히 이제 언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월간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신문 포맷으로 나온 월간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같은 언론이지만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깊이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일반 그 언론들 신문을 볼 때는 우리가 그 현실에 근거해 가지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들을 빨리 쫓아가면서 이제 봐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할 시간을 안 줘요. 보통 신문을 볼 때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기자들의 뒤를 쫓아가기 바빠요. 그런데 이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매력이라고 하면 저는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제목만 봐도 그러는데 이렇게 보다 보면은 맞아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 그리고 물론 이제 신문뿐만이 아니라 언론뿐만 아니라 모든 책이 마찬가지이고 모든 방송이나 모든 사상이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나와 어떤 그 공유하는 접점이 있는 그런 것들을 쫓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보지 않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도 궁합이 맞는 사람들이 보시겠죠. 뭐 전혀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시지는 않을 텐데 그런 분들의 경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딱딱 짚어주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점에서 저는 지금 전체 이 차례를 보면서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으로 들어와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네요. 이게 프랑스판에서는 이렇게 목차가 이렇게 카테고리화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 이제 한국판 발행하면서 한국 독자들이 또 이렇게 정리하는 걸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건 프랑스는 봤을 그걸 때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글쎄 좀 아쉽죠. 그렇게 뭐 저희들이 조금 수고를 다룰 텐데. 근데 그리고 종이 질도 프랑스 신문은 이렇지는 않은데 종이 질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용도로 쓰지도 못해요. 그런가요? 보통 우리 신문지 하면 신문지는 뭐 한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다른 걸 못해. 이번에 프랑스판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5월인데 제가 뭐 막 들고 다녀가지고 이게 신문 질이 뭘 카메라로는 안 보이시겠지만 한번 이렇게 대표님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쪽에 보이시는 것이 5월호 이게 3월호예요? 3월호. 이거는 5월호. 뭐 어쨌든 이거 내용 보자는 게 아니고 같아요. 근데 가방도 뭐 제가 이번에 에코백을 보여요. 하나 제가 서로 하나 준비했습니다. 요즘에 이게 뭐 트렌디하다고 그래요. 이쁘네요. 저는 썩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은데 이게 실험판이에요. 아니 이쁜데. 아 이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앞에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라고 필기체로 해 있고 그다음에 걔는 뭐 dire la vérité, 네. toute la vérité, rien que la vérité. 이거 위베르 베브메르라고 르몽드 르몽드 창간 예, 그 한 당시에 사람이죠. 사장인데 이분이 했던 말이고 해석을 해줘. 뒤에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라고 해석을 해드려야죠. 해석은 뭐 dire la vérité, 진실을 말하라. 말하니. 또 모든 진실을 또 진실 만을, 이외엔 아무것도 없다. 뭐 진실만을 말하라. 그렇죠. 진실만을 말하라. 진실을 말하는데 모든 진실을 말하라고 진실만 말해라. 진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5월호를 우리가 한번 쭉 훑어봤네요. 이번 5월호도 뭐 그 독자분들이 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이 5월 한 달은 또 이걸 쭉 읽으면서 보내고 6월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또 다음 달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기대해 주셔도 뭐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순서를 여기까지 마치는데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5월호 한번 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보셔도 좋고 또 야 이건 그럴 바에 그냥 구독을 하자 그렇게 하면 구독을 하시면은 더 좋고 뭐 한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문결 연구소 임상훈이었고요. 오늘은 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판 대표이신 성일권 대표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